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영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ISP 이 분석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우리가 앞에서 설명 한번 한 적 있잖아요. 트라이앵글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6단계를 이제 설명해 놓고 우리 이 탑 매니지먼트에 있는 IT 관련 안 된 이 관리자들은 이 위쪽 4개가 관심이 있는 건데, 그게 목표 문제점, 주요 성공 요인, 기술, 영향 분석.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비전, 요 부분이, 요 4가지가 관심 부분이었고, ISP 맨 첫 장에서 설명드렸어요. 이 밑에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건 요건 MIS 또는 이 IT, CIO, 그러니까 Chief Information Officer,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다. 물론 이제 다 관심이 있지만 특히 관심 있는 분이 거기다라는 걸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요 위에 나온 요 3가지를 분석해 가지고선 전략 시스템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분석만 딜이 해놓고 난 다음에 끝내면 이거는 뭐 ISP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수행했을 때, ISP대로 진행했을 땐 우리한테 어떠한 미래가 보장된다.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략 시스템 비전, 이거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는 우리 IT 하는 사람들이 만들지 모르지만 기획실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기획. 그러면 기획과 관련된 분들이 이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 마사지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준 자료를 갖고 마사징을 잘해요. 코디네이션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 내용들은 주로 이제 전략을 담당했던 사람들, 경영을 공부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몸은 쎄 빠지게 우리가 일을 하고 이 칭찬받는 건 이제 경영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IT 하는 사람들의 이 라이프 사이클이 전산부장으로 끝난다. 그 위에 임원으로 못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IT 공부한 이 이 학사학위 하고 와서, 교수님 나 대학원 갈라 그랬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어? 그래고 물어보면 내가 너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되니까 석사는 경영학을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이제 레코멘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건 제가 이쪽 산업과 학계에서 30년 넘게 30년 넘게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래서 끝까지 IT를 파가지고 나는 이 IT 쪽에 진짜 아무도 못 따라오는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처럼 되겠다. 그 좋은 생각이죠. 하지만 제가 제너럴하게 볼 때에는, 제너럴하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산부장으로 끝나지만 전략 비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영까지 한 사람은 그 회사의 CEO까지 갈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IO에서 끝을 낼 것이냐, CEO까지 갈 것이냐, 이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전략의 범주. 전략은 어디서 나오느냐? 전략 시스템에 전략 범주의 내용이 명확하게 반영돼야 된다. 우리가 여태까지 분석해오고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틀림없이 어떻게든지 반영돼서 필요 없더라도 이것은 반영하면 필요 없다라는 것까지 도출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전략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된다. 즉,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전략은 제가 이 특정 기업을 폄훼하고자 하고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잘 나가던 회사가 망하는 회사들의 예제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예제를 다시 한번 또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찝차 잘 만드는 회사, 그럼 생각나는 회사가 있잖아요. SS. 응? 지금은 어디가 인수하네 마네 매일 데모나 하고 이런 이제 회사가 됐는데, 그 회사가 왜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차별화 전략을 쓰는, 그렇죠? 집중화 전략을 쓰는, 예를 들어서
집차라는 집, 커랜드 집이라는 이 집중화 전략을 쓰던 그 회사가 장사가 좀 되니까 좋아? 그럼 우리도 좋은 차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쓰는 벤츠라는 회사가 쓰는 최고의 승용차라고 자부하는 이 차를 같이 체얼맨이라는 차죠.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전략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차별화 전략을 쓰는 차를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밑빠진 독에 뭐 물붓기 식으로다가 집중화해서 번 돈 차별에다 다 때려박고선 나중에는 회사가 어려워지는 이런.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전략은 자기한테 진짜 피터블한 전략 한 개만 쓰는 거지 두 개, 세 개를 같이 쓰다가는 그거는 전략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건 다른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회사. 한 회사가 같이 쓰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전략을 여태까지 분석해 오는 거는 집중화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때도 이 얘기도 했죠. 전략은 차별화, 집중화, 저원가 셋 중에 하나를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원가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 쓰는 거야?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서 써먹는 거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저원가 전략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 같은 회사가 돼요. 중국 같은 회사. 인정받지 못하면서 끝까지 니네는 싸니까 쓴다 이 개념으로밖에 안 간다는 얘기지. 이게. 그쵸? 물론 중국 기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와보세요. 보면은 우리 삼성 스마트폰하고 기능은 거의 95% 이상 같아요. 같은데 가격은 삼성은 1,000불인데 1,000불. 그러니까 이 삼성 폰 하나 사는데 1,000불 들어요. 얘네들 거 어디야 저기 W 회사 이게 회사들 이름을 말하는 거라 제가 그리고 기록이 남는 거라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W 회사나 뭐 컴퓨터 같은 경우를 L자 회사 같은 것들 레로 뭐 이렇게 시작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아직도 미국에서는 싸면서 쓸만한 기계다라는 평가를 받지 저원가 전략을 쓰기 때문에. 왜? 아까 말했던 스마트폰에 그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화면도 진짜 좋습니다. 걔네들께 나쁘다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사둔 떡도 가격이 싸야 사 먹는 거지 비싸면 못 사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원가 전략으로 다 치고 들어와서 지금 보면 300불 정도면 사요. 300불, 350불이면 사고 삼성 거는 조금 더 화질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좀 2배 이상, 3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팔리긴 팔리죠. 그래도 자기가 쓰던 거 쓰든 이런 게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애국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팔아주는데 애국심도 언제까지 우리한테 호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근데 걔네들도 조금씩 올라가요. 조금씩 이 가격을 자기네 기술을 한두 개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자기네 기술이 꼭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던 쌍용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 벤츠 엔진 갖다가 이름만 체얼맨으로 바꿔가지고 낸 거기 때문에 자기네 기술도 없이 이거만 쓴 거 아닙니까? 자기네 새로운 기술이 중국이 발전하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조금씩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조금씩 전략이 얘네처럼 한꺼번에 전략을 바꾼 게 아니라 요거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화 전략을 써야죠. 요렇게 조금씩 하면서 얘네가 300불짜리가 400불짜리가 되고 이렇게 오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쪽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차별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공격적인 차별화, 방어적인 차별화를 세 가지 전략 중에서 어느 거를 쓸 것이냐. 이거는 같이 써도 되는 전략이죠. 왜? 차별화 전략 안에서 쓰니까. 그런데 이때는 경쟁사보다 내게 좋을 때, 이거는 내가 조금 떨어질 때, 응? 그래서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쓰는 전략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전략을 쓸 것인지가 자기네를 어디 분석을 했었어요? 그 산업 매력도 분석이나 앞에서 분석 많이 했잖아요. 그때 자기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손자병법의 지피지비 백전백승이다. 뭐 이거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어떤 전략을 가는 것이 좋은지를 이제 기획실에 있는 분들하고 탑에 그 경영진에 계신 분들하고
이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좀 이런 전략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도출하고 최고 결정권자한테 이 어프로벌을 받는 이런 스타일로 가야 됩니다. 이노베이션적 내용을 포함한다. 즉 기업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경쟁사의 장점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어적 혁신도 필요하다. 여기서 보면 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혁신도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제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발굴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노베이션 개념에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을 시켜서 뭘 만들자? 전략을 만들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략의 범주에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성장입니다. 성장 내용을 내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라는 대로 ISP 하면 진짜 우리 회사 크게 됩니다.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말할게요. 이거는 돼요. 지금 현재 우리 회사가 우리랑 같은 경쟁 업체들 10개 중에서 한 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정말 2위 회사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장님들이 1위는 왜 안 해? 그럼 1위는 우리를 디펜스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한 번에 1위가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말해야지. 말도 안 되게 이것만 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따위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전략을 만들고 이 방향을 제시해서는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만드는데 정량적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연간 매출액이 100억인데요. 1000억인데요. 이대로 가면 1년 매출을 1500억 아니면 150억으로 50%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량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는 뜬구름 잡는 비전 제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정량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했을 때 생산량은 얼마나 증가되고 이것을 판매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생기니까 우리한테는 내년에 이런 개념의 전략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여기 정량적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제품 발굴해서 다양화시키는 걸 포함하고 아니면 하나에 대해서 몰빵을 때릴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죠. 제조 확장, 영업 확장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기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전략의 기간적인 확장, 즉 이게 지금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돈이 투자되지만 6개월 뒤서부터는 회수가 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성장 관련 정량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된다. 전략에는. 그 다음에 alliance. 오늘의 적이 내일의 적도 아닙니다. 어딘가에 나의 약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컴피티터들이 있다는 얘기죠. 시장과 제조 라인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와 합병, 그러니까 멀지한다든가, 그렇죠? 내가 합병이 돼서 지금보다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면 합병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얼라이언스 전략인데, 근데 쟤를 합병시켜서 그러니까 B라는 회사를 합병시켜서 내가 100 버는 거를 200을 번다. 200을 벌 수 있는데 쟤네는 지금 50이니까 60만 주고 140을 벌 수 있다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얼라이언스 전략에 포함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전산쟁이들 머릿속에는 안 나와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경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컴페티티브 분석, 그 경쟁자 분석도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여기서 전체적인 경쟁 위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우리가 2위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2위가 6인데 2위가 되겠다. 그런데 이 얼라이언스를 해서 7위인 회사를 같이 6 더하기 7을 해가지고선 1위 될 수 있다라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전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사장님들은 돈 쓰는데 되게 민감합니다. 아무리 기분 좋은 사장님들이라도 술 먹기 전에는 기분 안 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계속 돈만 주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인베스트먼트와 익스펜스를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건 투자고 이건 비용입니다. 이걸 정확히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그러니까 수익 창출, 그러니까 이걸 투자해서 100을 투자해서 200을 번다. 이런 수익 창출에 관련된 정확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비용을 줄임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겁니다. 비용이라는 건 expense입니다. 그렇죠? 투자라는 건 investment고. 근데 비용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는 증가시켜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에 출장 간다는데 출장 투자라 그래요? 출장 비용이라 그래요? 비용이라 그래요. 출장. 쓰고 없어지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가서 생산성 있게 사용됐다면 그건 출장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전산하는 사람들한테 전산 비용이라 그래요. 컴퓨터, IT 유지 비용이라 그래요. 비용. 제가 지금 비용이라는, 저 이거 싫어해요. 우리 전산쟁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전산 비용, 컴퓨터 비용 이런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 운영하는데 전기값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전산실이 쓰는 돈은 다 비용이라고 쓰냐 이거야, 비용. 왜? 컴퓨터 이용해서 돈을 벌었으면 전산실이 쓴 전기도 투자지 왜 비용이냐고요. 이건 우리 전산쟁이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더 벌 수 있습니다 해갖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전산을 비용 처리다 처리하면서까지도 투자로 끌어내기 위해서 윗사람들을 설득해오던 그 과정이 수십 년 동안 관행처럼 오다 보니까 이 전산은, 컴퓨터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이런 여러분들 회사가 우리는 저거 전산 투자는 이렇게 말하는 회사에 따르면 제대로 된 회사예요. 우리 전산 비용은, 컴퓨터 관련 비용은 이렇게 쓴다라면 이제 용어를 바꿔주세요. 우리 IT는 투자지 비용이 아닙니다. 비용이 아니에요. 그거를 명확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나중에 카페.다음.net에 가면은 다음.net/dbdb에 가면 거기에 보면 제임스 마틴이 만든 이 액션 다이어그램 사례를 3개를 만들어냈어요. 6개를 거기다 올려놨어요. dbdb에 가보면, 그러면 거기에 가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6개, 우리 ISP 단계 6개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액션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그 진짜 볼만합니다. 볼만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표, 문제점, 분석 단계는 뭘 먼저 해야 되고 이걸 쭉 액션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여기는 뭐냐면 전략적 시스템 분석을 위한 액션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럼 전략적 시스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전략적 시스템 분석의 책임자를 결정한다. 이 밑에 건 안 읽을게요. 타이틀만 읽을게. 최고 경영자 면담을 시작한다. 가능한 한 전략 추진을 위한 상세히 체계화한다. 신기술과 이런 것들을 수립한다. 이런 방법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전략적 시스템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 일들의 순서들, 이걸 할 때는 요거부터 어떤 단계로 나눠서 해라까지도 이거를 한두 페이지로 딱 정리해서 해야 될 일의 순서가 있어요. 만일에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아까 말했던 외부 전문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이거대로 다 할 수 있다면. 근데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서 경쟁적 선제 공격 사례를 발굴해라. 그럼 우리는 못해. 그 컨설턴트들은 다른 회사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자, 이런 뜻에서 우리가 액션 다이어그램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기 보면 맨 마지막은 뭐야? 최종 사용자와 전문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자. 그래놓고 거기에서 그 최종 사용자의 의견도 듣고 어떻게 일을 그 안에서 해라. 해야 될 일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다가 주로 와세 위주로다. 하우보다는 와세 위주로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하우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what과 how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 다이아그램 같은 거 이런 거 그릴 때 보면 있잖아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려라 할 때 그 육하원칙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하느냐보다는, 누가 하는 거는 바뀔 수가 있잖아. 무엇을 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why.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엇, 왜.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에 뭐예요? how.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로 우리 전략은 what과 how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제임스 마틴의 이 다이어그램도 what에 대해서는 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how라는 건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이런 개념으로 책을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연계를 해서 이 문제, 그러니까 이 타개할 준비를 해야지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략정보 기획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조직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이냐. LAP에 보면 Linkage Analysis Planning이라는데 이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Linkage Analysis Planning에 대해서 개념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통신 판매 세상이 됐기 때문에 LAP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결과는 기업 또는 조직 내에 조직원에게 제시된다. 뒤에 내용이 설명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LAP의 기업 내 조직과 조직 사이의 상호관계, 주요 연관관계 등을 조사하고 그러니까 조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LAP라는 게 뭐냐면요. LAP 로스앤젤레스 폴리스가 아니고 거긴 D자가 붙죠. Linkage Analysis Planning입니다. 연계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이점이 될 게 뭐냐니까 이걸 파악한다는 얘기죠. 먼저 정보 시스템 성장의 물결을 파악해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라. 그 다음에 Experience Curve를 그러니까 경험 곡선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시 해라. 이게 맨 앞에 말했던 ITA라는 거 설명할 때 뭐라 그랬었죠? 제가 두 번째 단계가 EA가 있고 그 뒤에 TRM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Technical Reference Model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Technical Model. 그 다음에 SP, Standard Profiling.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가지 이게 이제 EA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이거 다 퉁 털어갖고 ITA라는 단어를 안 쓰고 EA라고 씁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TRM에 해당되는 게 바로 Experience Curve예요. 이게 TRM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ITA라는 학문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고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ISP에서부터 영역을 넓혀가지고 범위를 확장시켜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학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거 앞에 저거 기억 안 나면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이거 다 들어있어요. 스탠다드 프로파일링은 뭐고 이거 다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계 역할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자. 우리가 하청업체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옛날에 우리한테 물건 납품하는 업체들 하청업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청업체가 없으면 우리가 수익이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십몇 년 전서부터 용어를 바꿨죠. 협력업체라고 이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청이라는 건 좀 무시하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역할 관계를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기업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연결돼 가지고 확장된 기업의 개념으로 다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다? ECSS 자동 경로 시스템 즉 여기서 일렉트로닉을 자동으로 했어요. 일렉트로닉 채널 서포트 시스템 ECSS를 식별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시스템 안에다 반영하지 않으면 산업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뭐 성장의 물결 뭐 무슨 물결 이 단어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있죠? 엘빈 터플러 The Third Waves 제3의 물결 그게 요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그 책을 찾아보세요. 그 너무 오래된 책이라 뭐 책이 서점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있어요. 집에 있는데 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한 20년여 전에 나와가지고 전 세계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같이 나왔던 게 조지 오웰의 뭐 굿모닝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책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조지 오웰 책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내용은 조금 많이 비슷한데 그분들 책은 좀 장난스럽게 썼어요. 뭐 돼지에다 뭐 칩을 봐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관리가 되는 IT 세상이 올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왔는데 서로 감시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뭐 CCTV가 그때는 뭐 CCTV라는 단어 안 썼지만 이제 그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감시하는 세상이 될 것이고 어쩌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썼었어요. 그 시대 때 1984년도로 내가 기억하는데 이거 강의하기 전에 한번 보고 들어올 걸 그 책을 저기 어디 있을 건데 1984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3년도 4년도 이때쯤 될 거예요. 그때 나왔던 책인데
그 알빈 토플러의 The Third Waves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한마디로 줄여서 앞으로의 세상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DB와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IT 입장에서 보면 그 얘기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태까지 엘빈 토플러의 The Third Wave, 예제가 많고 막 이렇게 있지만 엘빈 토플러의 The Third Waves라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안 읽은 사람은 한마디만 외우세요. 뭐라고 외우면 돼요? 앞으로의 세상은 컴퓨터가 지배를 하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다? 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DB를 공부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를 시작했어요. 그 책을 읽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죠. 평생 살아오는데. 근데 이 제임스 마틴은 이런 예측을 했어요. 성당의 물결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60년대, 70년대 이때에는 컴퓨터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배치 처리, 월급 계산을 한다든가 은행을 통해서 돈을 붙인다든가 이 비용 절감 차원이죠. 비용 절감. 어떻게 하면 차 타고 가는 것보다 컴퓨터를 이용하면 들어가는 돈을 줄일 수 있느냐,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 아까 말했지, 비용과 인베스트먼트와 이 익스펜스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컴퓨터를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1의 물결, 이게 1의 물결이에요. 1의 물결, 2의 물결이 발전해 온다. 근데 앞으로 제3의 물결, 제3드 웨이브에서는 뭐가 있느냐? 생산 만족과 시장 분배를 통한다. 근데 뭐를 통해서? DB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즉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이때부터 시작한다. 그 뒤는 뭐를 하느냐? 사실 우리 엘빈 토플러는 여기서 끝났어요, 책이. 근데 제임스 마틴은 이것도 썼어요. 뭘 썼어요? 이게 컴퓨터하고 관련된 이 컴퓨터 용어들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한테 안 팔려서 그렇지 진짜 괜찮은 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의 컴퓨터는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소. 컴퓨터 안 쓰면 망한다, 회사가. 그래서 이제는 의사결정도 도와주고 결국에는 고객 접근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안 쓰면 안 된다, 이게. 이거는 이제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데 이때 이제 식스 시그마 나오고 막 이제 별 얘기 다 나왔어요. 그걸 데이터화 시켜야 되고 막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엘빈 토플러한테 쭉 몰렸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구나를 느끼고 있었던 시절에 책을 잘 쓰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할 것이냐 네트워크로 갈 것이냐 결정을 하다가 저는 DB 쪽으로 붙었던 거고, 어쨌든 이러한 방향에 의해서 앞으로의 세상은 제5의 물결까지 발전되는데 2000년 이후에는 컴퓨터, 지금이잖아요. 우리 사는 게 벌써 2000년 지난 지가 20년이 돼 가는데 이게 2000년 이후에 컴퓨터를 안 쓰는 놈은 뭐가 된다는가? 사업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뭐 통신 판매나 뭐 이런 것들을 보세요. 보면 컴퓨터 이용해서 안 하고서는 결국에는 망해요. 사람들, 제가 이거 시간도 없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위에 분들한테 컴퓨터를 삽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1984년도에 저기를 했으니까 그때 컴퓨터 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미국 회사를 다니다, 외국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또 미국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 그러니까 외국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컴퓨터가 있어요. ���렛 패카드 HP3000이라는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싶었냐면 전산실에서 이메일 시스템. 지금 이메일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저희 1986년도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이메일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미국에서는 All-in-One이라는 이메일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천리안. 쓰는 회사도 몇 명 없었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미국 회사의 한국 브랜치에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는 우리 한국에 있었고, 그래갖고 이메일이라는 이 시스템을 쓰고 싶은 거예요. 편리하고. 교육 가서 보니까, 출장 가서 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사장님한테 이 이메일을 우리 회사도 도입을 합시다. 그때는 비쌌어요. 이메일 서버를 사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되게 비쌌어요. 근데 내 돈 아니니까, 그리고 쓰면 좋을 것 같으니까 사장님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어떻게 설득했는지 아세요?
사줬어요. 그때 어떻게 설득했는지 아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요, 잘 나가는 회사들, 그때도 뭐 삼성 그때도 잘 나갔어요. 그 사람들 명함을 100개, 잘 나가는 회사 명함 100개, 그 다음에 우리랑 같은 동종 업계에 있고 매니팩처링 업종에 있지만 조금 처진 회사에 명함 100개를, 아니, 같은 회사에 한두 개 나올 수도 있지만 같은 회사 거 100개를 갖고 왔다는 게 아니에요. 100군데 정도 것을 양쪽을 이제 이 명함을 받았어요. 여기가 잘 나가는 회사예요. 여기가 조금 잘 못 나가는 회사들, 좀 어렵게 회사가 유지되는 회사들, 그래 놓고 이 회사의 명함을 요 밑에 보면 이메일 아이디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그런 건 있지도 않고, 그래 놓고 사장님한테 올라갔어요. 이걸 정리까지 했죠. 이걸 그러니까 업계 순위나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사장님한테 갖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사장님, 제가 우리 회사가 이메일 서버를 하나 사고 싶은데요, 사주세요. 그랬더니, 아, 그럼 뭐 하는 건데? 모르죠. 그때 당시에 이메일이 뭔지 모르는 세상이었을까? 84년도니까. 이렇게 해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 문자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그거 그때 당시 삐삐가 있었어. 비펄. 근데 그거로 하면 되지 뭐 그런 게 필요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쓰고 서류 남기고 컴퓨터가 이걸 다 관리해주고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안 사줘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저 명함 정리한 200개를 갖고 올라갔어요. 사장님이 오른쪽 거는 조금 안 나가는 회사고 왼쪽 거는 조금 잘 나가는 회사들입니다. 그 명함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무슨 차이점이 있나 한번 봐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설명을 안 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한다는 얘기가, 물론 이거 100개 다 이메일이 들어있던 건 아닙니다. 약 70개 정도의 이메일이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는 뭐 영어로 써 있는 거 이런 게 있네? 여기는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메일입니다. 딱 그랬어요. 이게 이메일이라고? 저번에 그 서버 사달라는 거?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우리도 사. 끝이에요. 진짜입니다. 물론 이제 설명은 더 드렸죠. 그래서 2, 30분 더 설명을 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설득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있잖아요.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전략이에요. 내 전략이야. 내가 이번에 이메일 서버를 사고 싶은데 전략을 세운 거죠. 이렇게 하자. 잘 나가는 회사. 만일에 내가 얘네들 거를 가져왔는데도 이메일 서버, 이메일 아이디가 없다 이거야, 여기가. 그럼 그거 사달라 소리 못하지요.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된 전략이었구나. 포기하고 말거든요. 근데 딱 그걸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들을 필요는 없고, 제가 옛날에 어떤 회사를 한번 갔어요. 회사에서 이제 컨설팅을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좀 돈 받고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의 청바지 회사예요. 청바지 회사. 이름만 되면 잘 알아요. 지금도 뭐 이름 바꿔가면서 여태까지 쓰고 있지만 비비라는 이름의 청바지 회사예요. 근데 그는 뭐 비비라는 회사가 캘빈 클라인이나 게스나 이거랑 그때도 똑같이 경쟁하던 시대예요. 몇십 년 전인데도, 십몇 년, 20년 전인데도 하던 세상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이제 조금 팔리니까 비비가, 공장은 수원에 있었고 본사는 저 어디야, 그 거리 이름도 있어요. 비비 사거리라고, 저 강남대로에 도로 이름까지 갖고 있는 아주 유명한 회사죠. 근데 그 사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갑자기 어느 날, 야, 우리 좀 매장을 하나, 진짜 그럴듯한 거, 이제 진짜 돈도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요. 어디다 만들고 싶어요? 어디다? 강남역에다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강남역에 너 만들면 그거 망한다? 그 생각을,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퀄리티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 20몇 년 전 얘기를 하는 거야. 너 거기다 만들면 망한다. 그 말을 여기 턱립까지 오는데 참는 거예요. 왜? 돈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인데 컨설팅해라 온 사람이 그 말하면 되겠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을 말려야 되는데 생각해서 말렸어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지금 강남역에는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에 그게 섰는지 안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학생들, 대학교 3학년 애들 2명을 데리고요, 강남역에 가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 사람들의 히프짝을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히프를 다 쳐다보고. 왜 그러냐면,
이 청바지들은 뒤에다가 있죠. 뒤에다가 노란색 같은 거 이런 거로 다 해가지고 자기네 회사 로고를 붙인다든가 청바지 한 구석탱이에 시프트짝 있는 데다가 게스라고 쓴다든가 이렇게 브랜드가 거의 붙어 있더라고요. 이제 청바지를 보니까. 그래서 젊은 애들이 제일 많이 청바지 입는 게 주로 젊은 사람들이 입잖아요.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멋내려고 입는 게 그때 당시에 청바지 세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가서 봤어요. 강남역에서 많이 입고 다니는 브랜드.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제가 정확하게 그 다음날은 영등포 역에를 갔어요. 영등포 역 앞에 가면은 영등포 역 가려면 이렇게 계단을 축축축 한 몇십 개 올라가야 돼요. 그 밑에서 영등포의 계단 숫자가 더 많지.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애들 둘하고. 알바생들이지, 나는. 얘들아, 이거 가서, 이거 하면 하루에 2,000원 줄게, 3,000원 줄게 하고서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가서 숫자를 셌어요. 강남역에서 있잖아요. 강남역에서 2%가 안 되는 사람들이 비비 제품을 입고 다녀요. 2%가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영등포역에는 약 60%가 넘는 사람들이 비비 제품을 입고 다녀요. 진짜야. 그러니까 제가 지역을 편차시키는 게 아니라 강남은 잘 살고 영등포 못 산다 이게 아니라 나는 전략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2%밖에 안 팔리는 강남역에 선전을 한답시고 애드버타이징 선전한답시고선 그 비싼 땅에 비싼 돈을 들여서 매장을 만드는 게 좋겠어요. 내 물건이 제일 많이 팔리는 영등포 역 앞에 신세계 있죠. 그 옆에다가 매장을 그럴듯하게 강남역보다 크게 만드는 게 좋겠어요. 나는 후자가 낫다고 보는 거예요. 후자가.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그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강남역에 만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 권 사장이었어요. 성까지 말할까. 그 집안이 권씨 집안이에요. 근데 권 사장이었어요. 그분이 나한테 뭐라 그랬게요?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전략 분석이고 사람을 내 편으로다가 내 의견이 맞다라는 걸 접근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그냥 고집만 부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걸 저 사람한테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서 예제를 만들고 데이터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서 갖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편이 될 것입니다. 이게 전략이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드 웨이브 제가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로 빠졌는데 서드 웨이브스 설명하다가 괜히 웨이브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미안합니다. 넘어갈게. 오케이, anyway. 갈게요. 이게 익스페리언스 커브입니다. 경험곡수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배치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 이런 방법으로 다 여태까지 왔어요. 이제 앞으로의 세상은 오디오, 이미지, 그래픽, 빅데이터 이런 걸 이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람들한테 접근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데이터를 관리했다라면 데이터를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걸 extraction, 축출하는 거를 information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information 시스템이 됐어. 이제는 information 시스템 갖고는 못 버틴다 이거야. 뭐로 가야 돼? knowledge based 시스템. 이거를 지식처럼 써먹어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빅데이터는 뭐라는 거예요? wisdom이에요, wisdom. 지혜야, 지혜. 지식을 넘어서 지혜까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식은 머릿속에서 나오고 knowledge는 머릿속에서 나오고 지혜는 가슴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knowledge라는 건 판단력이 옳다라는 것까지예요. 이제는 wisdom은 뭐예요? 감성까지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죠. 감성. 그래서 저는 그때 AI라고 이제 AI 그러고 한 몇 년 전에 설치고 있는데 주인님 오늘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음악 틀어드릴까요? 뭐 이런 이제 이 말하는 AI들이 나왔다고 막 선전들을 했잖아요. 그때 답답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왜 목소리가 다 저러냐 이거. 주인님 어쩌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 하나 시켜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AI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주인님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았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음악이 좋겠어요?
슬픈 거요, 기쁜 거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목소리도 바꾸고 그 사람이 오늘 업돼 있으면 거기에 맞는 목소리도 해주고 왜 못하느냐 이거지 그게. 그까짓 거. 응? 간 만드는 회사마다 똑같은 G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한 5년, 6년 지나니까 많이 달라졌는데 그게 이제 발전하는 게 뭐예요? 그게 AI예요. 분석하고 거기에서 뭐라는 거야? 알고리즘 적용해갖고 이제 추천해주고 레커멘더블 시스템으로 가는 AI가 자꾸 나오는 거죠. 요거 바로 앞에가 날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우리는 익스퍼트 시스템이라 그래요. 전문가 시스템. 제가 이게 한 학기를 강의하다 보면 앞에 이 얘기를 했었나 안 했었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익스퍼트 시스템은 저는 이 말이 나오면 꼭 설명을 해주는 게 하나 있어요. 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씩을 10년 동안 연체를 한 번도 안 하고 썼는데 이번에 110만 원을 써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10만 원을 카드를 긁으면 신용카드를 긁으면 디클라인 납니다. 뭐라고 나오는 거야? 한도 초과 딱 하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판단을 해보세요. 판단을. 10년 동안을 100만 원씩을 쓰고 있고 리미트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씩을 쓰는데 한 번도 연체를 안 했고 나한테 진짜 최상의 고객인데 그 사람이 110만 원을 쓰겠다 그랬는데 디클라인 탁 내버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카드 회사로다 신청을 해요. 나 이번에 110만 원 쓸 일이 있으니까 10만 원 한도만 늘려주라.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판단관에 앉아 있는 거죠.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것, 이런 류의 사람들은 떼먹더라, 못 갚더라, 갚더라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사람 갚겠어요, 안 갚겠어요? 저는 100% 갚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보겠어요? 여기서 나왔던 이 데이터 정보를 자기가 알고 있는 판단 기준인 날레지까지 합해가지고 판단해 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도 올려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대답하는 그 내용을 누가 하자 이거야? 컴퓨터가 하자. 그게 날레지 시스템이에요. 왜? 이 사람의 판단 기준까지도 날레지까지도 어디다 집어넣자? 여기다 집어넣자. 그러면 이 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 익스퍼트라 그래. 전문가라 그래. 판단 전문가. 한도 초과 판단 전문가 익스퍼트라 그래. 그럼 이렇게 이 날레지까지 들어가 있는 이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걸 익스퍼트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얘기지. 그걸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AI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이러한 내용들까지 판단까지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의 지식과 이 판단 기준을 집어넣었던 내용을 알고리즘으로 집어넣었던 내용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 판단을 익스퍼트가 내렸던 이 판단을 더 정확하게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뭐라는 거야?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다 여러분들이 우리 컴퓨터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 인포메이션, 나레지로 가서 익스퍼트로 갔다가 지금 AI 세상으로 갔는데 그 세상과 맞물려서 뭐가 돌아가고 있는가? 빅데이터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경험들을 여태까지 발전시켜오는 이유는 뭐라는 거야? 생산량은 증가되지만 뭐라는 거야? 가격이에요 이게. 가격은 떨어지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익스페리언스 커브를 쓰는데 이거를 IT에서는 테크니컬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한 페이지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업계 역할 관계는 옛날에는 공급자가 있고 제조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플라이어지. 거기서 이제 매니팩처러가 있고 만들어서 도매업자나 뭐 이런 이제 운송업체에다 맡기면 소매업자한테 상점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사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이게 업계 역할 관계였어요. 이게 멀지 않은 세상 전에 업계 역할 관계였어요. 지금은 이런 세상 만났다가는 홀랑 망합니다. 이게 원가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이거. 패싱할 때마다 10%씩만 붙인다 그러면. 보세요. 이제는 뭐가 있다라는 거야?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트워크. 소매업자. 이게 소매업자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아니, 물론 소매업자한테가 사야 될, 우리 세븐일레븐 가야 되잖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나머지는 어디야. 아마존에서 다 사더라도 우리가 이 소매업자를 찾아가서 사야 되는 초콜릿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내 말은. 그러면 대부분이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트워크로 이어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야 이게 소비자, 컨슈머, 이게 고객이지.
이 사람이 네트워크로만 들어오면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열린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업계 역할 관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특히 요새 팬데믹 같은 이런 세상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업계 역할 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그 코비드 19 그 바이러스한테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우리 IT 하는 사람들은. 걔 때문에 이번에 먹고 살았잖아요, 사실. 딴 사람들은 다 문 닫는 이 세상에서 IT 산업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업계 역할 관계를 빨리 했으면 더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를 끼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게 뭐예요? 그게 업계의 역할 관계의 변화가 있다. 즉, 여러분들의 IT 시스템들은 ISP 결과는 뭐를 해야 된다? 얘를 이해하고선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전략에 꼭 이 내용을 반영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랬어요. 업계의 익스텐드 이 프라이즈 이게 보면 자기네 회사야. 이게 회사하고 야 나한테 납품해 뭐 어쩌지 이런 식의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시간만 있으면 예제까지 다 들어드리겠는데 이 시간을 뭐 1시간 단위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짜증난다고 좀 가능하면 50분 단위에서 1시간을 넘지 않게 강의를 잘라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예제를 조금 많이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유튜브 안에 들어가 보면 제 자료가 6시간짜리 자료도 있었어요. 한번 녹음해가지고 그냥 끊지 않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연결해갖고 올렸더니 교수님 이거 누가 이거 6시간짜리를 다 듣겠어요. 난 그래서 요새 그래서 좀 정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생겼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에는 구매자, 공급자, 유통 경로까지를 포함해서 하나의 트라이앵글 확장된 개념으로다. 뭐를 통해서? 바로 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ECSS 저기에 이용하는 게 바로 이게 ECSS거든요. 그러면 저 ECSS를 이용하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요 놈을 이용해가지고 전체가 연결되는 세상으로 다 확장된 기업 개념이나 뭐라는 거예요? 역할관계의 변화나 이런 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ECSS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요. 확장된 기업 지원 정보 시스템으로 보다 나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융통성, 경쟁력을 확장시키게 되고 매출을 늘려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ECSS를 활용을 하게 되면 수익이 창출될까 이런 것들이 전략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1시간이 조금 안 됐으니까 이것만 하나 해줄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전에 어디 이 신용카드 회사 지금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신용카드 회사에 가서 이 전략 시스템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다가 이제 그 회사에다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나쁜 얘기만 하다 쫓겨났는데 나중에는 그랬어요. 이 상태로 가면 당신네 10년 내에 문 닫습니다. 이 말도 했어요. 제가 지금 회의에다 하도 화가 났더니 그랬더니 그 사장님 이름이 나 지금도 기억은 나는데 이름은 말하기 그러니까 남 누군데 회사 이름은 우리나라에서 그 외환을 최초의 신용카드 회사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아 진짜요. 그 회사가 외환 신용카드예요. 외환 신용카드가 삼성 뭐 이런 벤다 신용카드 말고 뱅크 금융 어카운트들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들보다도 훨씬 먼저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만들고 외환 신용카드가 만들고 그 다음에 BC카드가 나왔고 BC카드 그 안에 국민은행이 들어가 있다. 국민은행이 잔머리 써가지고 고객이 우리가 제일 많은데 왜 BC에다 돈을 줘가면서 이걸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지 그래갖고 만든 게 이제 국민카드가 됐고 거기다 기업은행이 또 겁없이 끼어들어갖고 기은카드 만들고 은행들마다 카드를 만들었죠. 그 사람들은 장점이 뭐예요? 그때까지 투자해왔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은행이라는 거점이 있잖아요. 지점망을 갖고 있는 거거든. 신용카드 회사로 보면. 그러면 삼성카드나 롯데카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롯데는 은행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은행은 백화점밖에 없는 롯데는. 삼성카드는 뭐 있어요? 없잖아. 현대카드는 없잖아. 근데 매출은 수익은
삼성, 현대가 더 많이 내요. LG카드가 훨씬 더 많이 내요. 사실은 뭐 LG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LG는 나중에 신한카드로 넘어갔는데, 신한은행으로다. anyway, 신한은행이 갑자기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치고 들어오려니까 현재 갖고 있는 카드 회사 하나 잡아먹어갖고 들어오자 그래갖고 온 게 신한카드죠. 아이, 맞아요, 제 말이. 제가 카드 회사 진짜 많이 분석했어요. 카드 회사의 매출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매장들이, 이 업체들이 매출을 일으키게 되면 거기에 수수료를 뗍니다. 물론 그게 제일 크죠. 두 번째 큰 게 뭔지 아세요? 두 번째 큰 게 돈 장사하는 거예요. 현금 서비스 빌려주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선 높이는 거예요. 얘네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빌려주면 떼먹을 확률이 크니까 돈을 가능하면 현금 서비스는 10만 원을 넘지 않게 해주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삼성이나 얘네들은 얘의 소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50만 원까지 늘려줘요. 이거를 신용카드 한도 범위를, 현금 서비스 범위를. 그러면 10만 원 해가지고선 만 원을 벌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10%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 이자율은 모르니까 50만 원 하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5만 원을 버는 거야. 똑같은 이율이라 했을 때 이율도 다르겠지만 5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0만 원을 빌려주고 만 원을 버는 게 낫겠어요? 50만 원을 빌려주고 5만 원을 버는 게 낫겠어요? 이게 훨씬 나은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여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돈을 많이 빌려주면 뜯길 확률도 많은 거예요. 못 갚을 확률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주 나쁜 사람들 말고는 빌린 돈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이거 이제 나중에 못 갚으면 이건 형사예요. 안 갚으면 민사가 아니야. 형사야. 사기죄로 들어가 이거는. 그러니까 카드 빚은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런데 뜯길까봐 얘는 전체 100명밖에 안 빌려줘 돈을. 얘는 1000명을 빌려줘요. 돈을 1000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빌려주는 숫자가 다르다고 칠게요. 그러면 100명을 빌려주는데 10%가 돈을 떼먹는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얼마 날린 거예요? 10만 원씩 해줬으니까 100원 날린 거죠. 날린 것도 아니지. 지금 빚으로 갖고 있는 거지. 이 데빗으로 갖고 있는 거라고. 저거 뎁트로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10%가 하면 얼마예요? 100명이 안 갚는 거지. 그쵸? 50만 원씩 빌려줬죠. 50만 원씩 빌려줬잖아. 그럼 얼마야? 5천 원을 날린 거지 이게. 5천 원을. 그런데 나머지 90%들은 갚았죠. 그럼 얘는 얼마 버는 거예요? 90원 벌었지. 얘는 얼마 버는 거야? 4천 원 벌었어. 얼마야? 계산해보면 나오죠. 4,500명이구나. 아니구나. 1000명이 빠져 4천 원. 4천 원에 얘는 얼마 버는 거야? 2천 원 버는 거야. 2천 원. 얘는 이 90원 벌을 때 얘는 2천 원을 벌었어. 여러분들 이 전략 쓸래?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그 회사에 가서 그 카드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연체율이라는 거 하나만 연체율이라는 거 정확하게만 파악했어도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가 나오는 건데, 삼성카드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혜도 많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매일 스카우트 하는 거예요. 뭐야? 외환신용카드에서 10년 된 사람을 월급 2배 주고 데려가는 거야. 전략 세우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안 뺏기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가려면 가. 우리 또 은행에 애들 많잖아. 이런 식의 전략으로다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그냥 이 하나에 대해서. 그럼 세 번째로 관심 있게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카드 회사들이 통신 판매예요. 여러분들 카드 회사에서 보면 이 카드로 다 뭐 사면 싸게 줍니다 이런 거 해야 안 해요? 그런 거 하잖아. 통신 판매.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ECSS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통신 판매에 보면 추석 때 되면 안마 효도기 얼마 세일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이 브러셔가 같이 따라왔어요. 이게 상품 속에서 브러셔가 같이 따라와가지고선 그거를 갖다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주문을 하면 그거를 집에다 갖다 주는 이 세상이었어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는 이 회사는 망했어요. 진짜 망했으면 제가 어디 가서 고사 지내고 우리 성당에 가서 기도 드린 것도 아닌데 자기네가 회사를 접었어요. 어쨌든 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써왔고 anyway 어쨌든 갔어. 그런데 여기서 안마기가
판매를 한다고 쳐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야. 내 월급이 60만 원인데 10만 원이야. 그러면 이번에 이 안마기를 2개를 사서 하나는 우리 아버님 집에 보내고 하나는 장인어른 집에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전화를 여기다 이제 통신 판매에다 주문했어요. 전화다. 그거 있잖아요. 통신 판매 있잖아요. 그 2개 안마기 2개를 하나는 분당으로 갖다 주고 하나는 저쪽 어디야 서울 장안동으로 갖다 주세요. 우리 그때 장인이 장안동 사셨거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어. 그래가는데 이틀 뒤에 전화가 와요. 전화가 뭐라고 했어요? 고객님, 이 상냥한 목소리 있잖아. 그 애들 꼬시는 목소리, 은행 애들. 고객님, 그거 재고로 확인해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보내면 안 될까요? 하나는 딴 거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래, 그럼 우리 아버지한테는 보내고 저쪽은 보내지 마.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처럼 처음에 좋은 마음 먹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딴 거를 고를까 아니면 때려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지. 내 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안 해.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그럼 뭐가 날라간 거예요? 첫 번째, 매출이 줄었죠. 두 번째, 뭐가 날라갔어요? 고객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졌죠. 통신 판매에 대한 신용도가. 신용카드의 신용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고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좋다. 나한테 물건을 대주는 공급업자, 유통 경로, 얘네들도 다 나의 회사로 보자 이거야, 회사로. 그래 놓고 얘네들도 PC는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때 여기서 전화만 받아놓고 뭐 주문 했는데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이 공급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재고가 없어요. 대답을 받고 다시 나한테 연락 오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얘네 재고 리스트가 나오니까 이 로그인해 들어가서 그 아이템 넘버, 프로덕트 넘버를 치니까 재고가 1로 딱 뜨니까 교수님이 아니죠. 그때는 고객님이지.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야? 주문 받으면서 고객님 그거는요 지금 재고가 하나밖에 없어. 2개는 힘든데요. 이 주문을 받으면서 대답해 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주문을 받고 이틀 뒤에 대답 가는 게 좋겠어요? 주문을 받으면서 대답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왜? 그럼 그래요? 재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랑 유사한 프로덕트는 뭐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면서 매출도 유지해가면서 신용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확장된 기업의 개념으로다가 그때 바꿔야 됩니다라고 나는 이 책에서 공부하고 틀림없이 그 회사, 카드 회사, 그 외환신용카드 회사의 중역들한테 발표를 했었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여유 있으면 할게요. 그래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카드 만들 때 카드 색깔이 그냥 뭐 파란색, 노란색, 뭐 요새는 캐릭터리스틱 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파란색, 노란색으로 주는 게 좋겠어요? 은색깔로 주는 게 좋겠어요? 카드 색깔이. 그래 놓고 골드는 아니야. 이 멤버십도 이 레벨이 있으니까. 근데 골드는 아니지만 카드 색깔을 금색깔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요? 빨간색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기아이면 사람 기분 좋게. 외환신용카드는 무조건 금색깔로 만들어라. 딱 끊으면서 뽀대나게. 하나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골드 회원하고 실버 회원하고 이 브론즈 회원하고의 이 차이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자기가 골드 회원인 것처럼 그건 내 안에서 그렇게 관리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그때 가서 보니까 삼성카드는 다 금색깔이에요. 다 금색깔이었어. 그때 당시에. 조금 이 좋은 카드는 조금 더 이 순금에 가까운 색깔. 그다음에 실버 카드, 얘네들 실버 카드는 그 18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브론즈 카드는 없어. 그 대신 14K 정도 되는 금색깔로 카드를 다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새끼들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카드를 꼽을 때 3장 있으면 제일 앞에 금색깔을 꼽습니다. 그럼 뽑을 때도 앞에 있는 게 제일 뽑기가 좋아요. 그게 전략이에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고 적용해낼 수 있는 예제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익스퍼트들을 자기 산업 내에 익스퍼트들을 데려다가 전략 비전을 세운다 그러면 그분들은 경험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꼭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 시스템 비전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